안녕하십니까. 빡쓰리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빡쓰리 영상 보니까 네. 저희는 그냥 내부적으로 편안하게 빡쓰리 그러는데 박세익 전무와 함께하는 박성구의 스페셜 리포트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 네. 근데 오늘은 박세익 전무님 안 계셔서 네네. 빡쓰리가 오늘 특별편까지는 아니지만 네. 쭉 보면은 이제 선구주임이 바텀업으로 잘 분석을 좀 해주고 네. 거기에 전무님께서 이제 탑다운 시황을 잘 얹어주시면 이제 보다 더 완벽하게 저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오늘 제가 시황 분석은 좀 부족하지만 말꼬리라도 잡아서 분량을 좀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희 박쓰리 제 왼편에 박성구 주임께서 자료 준비해 주셨고요. 왕선양 이사님 계시고 저희 운용본부 최일호 상무님이나 문지호 이사님 화면상에는 안 보이시지만 다 함께 계시니까 저희 또 열띠게 토론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구주임님, 오늘은 어떤 자료 준비하셨습니까? 삼성전자 관련된 자료 준비해 왔는데, 네. 삼성증권의 황민성 연구위원님께서 준비하신 두 가지 리포트 준비해 왔습니다. 네. 이 황민성 위원님은 굉장히 업력 오래되시고, 네. 또 삼성전자 출신이시기도 하셔서, 네. 내부 정보에도 좀, 밝으시다, 이렇게 저희가 알려져 있는데, 네. 여기 문제는 공급 이하부터 시작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 순서대로 황 위원님의 리포트 제목이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하나 송구주임의 설명을 좀 들어가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 출신이시기 때문에 실제로 언론이랑 이런 쪽에서 알기 어려운 내용들까지 다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쪽 내용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공급단 정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25년도 HBM 생산 물량도 이미 대부분 판매가 완료되었다라고 합니다. SK하이닉스의 월 언론에 따르면 내년 HBM 생산량은 이미 대부분 판매가 완료되었다고 언급했는데 이 말은 올해 말 캐파를 기준으로 내년에 생산 가능한 물량이 판매 완료되었다는 뜻이며 보다 자세히 설명하면 장비를 지금 투자하면 리드 타임을 반영하여 올해 말 캐파에 영향을 주고 이 때문에 현재 확정된 투자 계획을 반영하면 내년 생산이 대부분 예상 가능하고 이러한 물량이 판매되었다는 의미가 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고객이 만약에 생산량을 넘어서 추가로 주문을 한다면 늦게는 올해 하반기까지 추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어제 대만 쪽에서 나온 기사 내용을 보면은 25년도까지 이미 계약이 완료가 되었고 26년 거까지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고 지금 현재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네. 그래 엔비디아 사례로 살펴보는 HBM 수급 쪽 말씀드리면 작년에 SK하이닉스의 생산량인 15억 개 기가바이트가 모두 엔비디아로 판매가 되었고 올해는 60억 개로 예상되는 생산량 중에서 60에서 70%인 40억 개 수준이 엔비디아에 판매될 것이라고 합니다. 네. 나머지 3에서 40% 정도는 AMD 그리고 브로드컴 등의 고객한테 제공이 될 예정이고 내년에는 약 120억 개 수준으로 생산량 중에서 6에서 70% 동일하게 엔비디아로 할당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는 80억 개 수준으로 올해보다 2배 성장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40억 개가 할당되는 소규모 고객들이 엔비디아를 성장률에서 앞서는 것은 당연한데 엔비디아의 성장률이 너무 높게 추정된 것이 아니라면 내년에도 공급 과잉은 아닐 수 있고 물론 다른 공급업체의 과잉 생산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HBM 공급 초과를 일식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실제로 지금 리포트 상에서도 네. 연구위원님 분들마다 HBM이 실제로 그 고객사들이 원하는 양보다 내년에는 더 공급이 초과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단가를 깎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내용은 이제 없을 것 같다라는 게 황민성 위원님의 그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계속 들어볼까요? 네. HBM이 캐파를 흡수한다라고 하는데 레거시 DRAM의 공급이 증가하며 가격이 다시 하락하는 더블딥 우려는 크지 않다고 판단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로는 AI용 GPU에 탑재되는 고성능 메모리인 HBM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데다 이 수요를 대응하려면 CPU용 고성능 메모리 생산까지 제한해야 할 수도 있어서 CPU용 메모리 역시 공급 과잉 또는 가격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HBM을 만들 때 기존 메모리보다 더 많은 생산용량이 투입되는 것은 HBM 기술적 특성 때문인데 내용 쪽 봐주시면은 HBM은 빠른 데이터 통신을 위해서 디지털 신호의 출입구라고 할 수 있는 이 I/O를 기존 메모리인 8개에서 1024개까지 증가를 시키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 말을 좀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도로를 2차로에서 8차로로 넓히면 훨씬 더 많은 차가 같은 시간에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이고 이를 통해서 HBM은 통신 속도는 높이면서 발열과 전력 소비를 낮췄다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더 빨리 통신해야 하는 AI용 프로세서에 HBM이 필수인 이유라고 말씀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I/O를 늘리는 과정에서 전체 반도체의 크기가 기존 DDR5나 이런 메모리보다 배 이상 커진다는 점인데 메모리 제조 3사 중 한 곳인 미국 마이크론의 첨단 제조 공정인 원B를 예로 들어 보면은 네. 12인치 웨이퍼라고 하는 저희가 동그랗게 그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그 12인치 웨이퍼 한 장에서 16GB DDR5는 1600개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사이즈가 계속 커지기 때문에 같은 네. 공정에서 24GB HBM3E는 580개밖에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 580개도 다 쓸 수 없는 게 거기다가 수율도 낮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한 개의 HBM을 만드는 것은 기존의 세계 수준의 범용 DRAM을 만드는 자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런데 HBM을 만들어야 하는 제조 라인은 지금까지 서버용 고성능 DDR5 모듈을 생산하는 곳이고 따라서 첨단 제조 라인에서 HBM을 더 많이 생산하게 되면 라인을 공유해야 하는 CPU용 고성능 메모리의 생산이 제한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HBM은 물론 기존 메모리도 고성능 제품을 중심으로 가격 방어가 가능하다는 논리이고 이러한 이유로 이 4년도 가동률이 다시 상승해도 업계의 생산 증가율은 한 자릿수에 그칠 전망이며 이는 지속적인 재고 소진과 업황의 개선을 의미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자료에는 넣지 않았는데 이 생산 증가율하고 수요 증가율에 관련된 그래프를 제가 1990년도서부터 그렸던 그래프를 여러 번 여기 박스리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 성수기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 범용 수요 증가율이 매년 한 20% 정도는 유지를 해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자릿수 생산 증가율이라고 하면은 이 재고 소진이 계속 고객사 쪽에서 이제 DRAM 재고 소진이 더 가파르게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4분기에도 이 DRAM이나 낸드 쪽에서도 오히려 생각하고 있던 가격보다 더 QoQ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수 있다라는 게 전제가 되는 게 이 내용이 이유인 겁니다.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레거시라고 하는 부분도 가격이 나쁘지 않을 거다. 실제로 그 가격 전망이 한 로우 싱글 디짓으로 연말에 예상이 됐었거든요. 근데 연구원님께서는 삼성전자 기준으로 3분기에도 QoQ로 한 10%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전망치를 재조정하셨었습니다. 근데 당사가 하반기에 레거시 DRAM이 공급 부족을 겪고 내년에 데이터 센터의 증설이나 서버 교체 주기가 도래한다면 공급 부족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예상하는 이유이며 지금이라도 공장을 지어 증설을 한다면 대응이 될 수 있으나 메모리 3사 중 땅 여유가 있는 업체는 삼성전자뿐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이제 쭉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HBM 중심으로 이제 업황이 어떤지 그리고 하이닉스가 지금 HBM 영역에서는 가장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 생산 가능한 물량 그런 것들이 현재 어떻게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 배경 설명 지금 해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제가 질문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저도 숫자로 확인한 건 아닌데 주변 분들 들어보면 올해 연초부터 지금까지 한 6개월 정도 지나는 동안 하이닉스의 올해 내년 그 추정 실적이 계속 가파르게 올라온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출 기준으로 볼 때 이제 물량하고 이제 가격하고 요거의 고비일 텐데 지금 HBM을 포함한 이제 물량 같은 경우도 연초 예상보다 계속 늘어나는 걸로 지금 추정이 되어 있습니까? 가격은 이제 올라와 있는 걸로 계속 올라가는 걸로 추정이 되었을 것 같고요. 물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세히 알죠. 민희사님 한번 언급해 주실 수 있으세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여기 선구주임이 써주신 거 보면은 이미 웬만한 것들은 지금 다 계약 상태에 되어 있고 매출이 더 늘어나려면 이제 올해 가기 전에 추가 투자해야 한다고
추가 설비 투자해야 된다고 말씀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적 추정치는 올해 안에 하이닉스가 추가적으로 설비 투자할 거다라는 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연말 기준으로 웨이퍼 기준으로 월 120K 정도 네. 전후 하이닉스 HBM 캐파로 지금 알려져 있고 네. 그 정도로 지금 위원님들은 추정을 해 놓았을 거고요. 네. 이제 문제는 이제 단가 추정인데요. 내년 물량을 여기서 얼마나 더 증가시킬지에 대한 게 하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단가 인상이 10%냐 20%냐 아니면 그 사이냐 이 정도일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120K 기준으로 내년에 크게 없을 거라고 추정해 놓은 것 같고요. 가격 인상은 내년에 없을 것 같아요. 물량 증가는 네. 하이닉스 기준으로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가격 인상은 뭐 10% 전후로 해놨을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서프라이즈가 나려면은 물량 증가가 생각보다 많거나 가격 인상이 뭐 20% 가깝거나 그럼 수증치가 또 계속 올라가는 그림이라고 봤습니다. 물량이 증가하려면 그 사전에 이제 설비 투자 계획 같은 것들이 발표돼야 될 거고 네. 가격은 가봐야 가격은 이제 한 여름 정도에 내년 가격이 확정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시장 기대는 뭐 20%까지는 있을 것 같은데 아직 그 정도까지는 수정치에는 반영 안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배경 설명을 제가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위해 질문 드렸고요. 다음 얘기 계속 들어볼까요? 네. 네. 다음으로는 그 두 번째 리포트 AI가 뜬다는데 삼성전자는 언제 올라요라는 리포트 제목입니다. 기억합니다. 네. HBM의 격차는 줄어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당사는 5월 28일 리포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삼성전자의 HBM3E가 예정된 기한 내로 고객의 인증을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이 된다라고 합니다. 예정된 기한이라면 8단 제품은 6월까지이고 12단 제품은 3분기 내에 통과가 돼야 하며 오히려 격차가 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이 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음 페이지 봐주시면은 투자가들은 삼성전자의 HBM3E 전력 소비가 경쟁사 대비 높다는 점을 지적하지만 이는 소프트웨어 호환성이나 발열로 사용이 어려웠던 HBM3의 문제와는 다르고 삼성전자도 1A 공정 자체를 바꾸기는 어려워도 개선하는 조건부 인증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계십니다. 고객의 인증이 진행되면 샘플은 매출로 인식되기 시작하는데 삼성전자의 8단은 현재 그 정도 시점이라고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 샘플로 엔비디아 쪽으로 나갔던 게 매출로 잡힐 수도 있다. 6월 내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6월 19일 수요일이고요. 그리고 네. 이 리포트는 5월 28일 날 황 의원님이 작성해 주셨던 리포트인데 아직까지는 이쪽에서 어떤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는 뉴스나 보도 이런 것들 잘 못 본 것 같아요. 이거 이번 주에 나온 리포트입니다. 여기 5월 28일 리포트라고. 네, 5월 28일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바와 같이. 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최근 나온 리포트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이외에도 또 위원님이 업데이트 계속 해오셨을 텐데 네. 그런 것들을 녹여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12단 얘기 네, 들어볼까요? 말씀드리면 12단의 경우 메모리 3사 모두 6월경 내부 인증 후 8에서 9월인 3분기 내에 고객 인증이 예상이 되는데 당사는 삼성전자가 먼저 납품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미리 12단을 목표로 준비해온 것과 후공정에서 TC-NCF의 장점이 부각되는 점을 고려했는데 12단의 경우 B100 그리고 B200 또는 블랙웰 울트라로 불리는 B300용으로 이 제품은 내년 3분기 양산 예정이고 따라서 HBM은 8월에서 9월 인증을 거쳐 올해 연말 일부 납품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도 일정은 비슷하지만 매출을 인식하는 시점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빨리 인증이 됐거나 아니면 그 기술 간의 격차를 왜 줄여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HBM 경쟁력 차이가 되었던 칩과 칩의 본딩 방식에서 12단부터는 본딩 방식 간의 차이도 줄어들고 있다고 판단을 하셨습니다. 본딩 방식 간의 네. 성능의 차이가 줄어든다는 말씀이시죠? 네, 사실 저도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존에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몰딩 작업을 통해서 그냥 그 안에다가 구리 같은 거를 꽉 채워놔서 이제 하는 TC 본딩 방식이었고, MR-MUF 머프라고 하죠. 근데 삼성전자는 이제 한 장 한 장 다리미질을 하면서 이렇게 D램을 쌓아왔던 NCF 방식을 했었는데, 12단 이상으로 가면은 그 기술의 격차가 생각보다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차이가 줄고 있다면 시장은 12단을 넘어서 16단 제품에서의 경쟁력에 대한 의견도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데 이 NCF 방식이 수율 및 성능
성능에서 개선되고 있고 버프 방식에서 12단부터는 월페이지라고 하는 이 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네.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이 된다라고 합니다. 올해 12단의 매출은 아주 작겠지만 삼성이 먼저 한다면 인증 시점에서 주가에 중요한 변화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적어도 삼성전자가 12단에서 뒤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HBM3도 못했는데 HBM3E를 잘할 리가 없다던가 아니면 8단도 못했는데 12단을 먼저 할 수 없다는 가정은 너무 과장된 논리이며 마이크론도 HBM 시장에서 HBM3E로 처음 진입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이제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제 본딩 방식. 네, 맞습니다. 저희가 기술적으로 많이 언급하는데 12단 이상의 HBM에서는 이 두 가지 본딩 방식의 네. 어떤 기술적 격차나 성능의 차이를 내는 부분이 네. 없어지거나 줄어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황 의원님의 말씀이신가요? 제가 알고 있는 짧은 지식을 말씀드리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 자체는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쌓는 것도 잘 못하고 지금 선단 공정이라고 하는 이 최선단 공정이라고 하는 원B도 지금 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칩 자체적으로도 발열이나 성능 저하가 나타나고 있고 그 이후로 지금 쌓는 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이닉스가 엔비디아로 지금 독점적으로 계속해서 납품을 해왔기 때문에 엔비디아에서는 삼성전자나 마이크론한테 SK가 하는 방식으로 만들어라는 규격이 그렇게 생기고 있는 방향성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성능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SK 하이닉스의 이 HBM 쪽에서 독주는 그렇게 생각보다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성능이 비록 차이가 많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네,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다음 쪽 내용이 저랑 좀 의견이 같은 내용이었었는데, 앞서 설명한 HBM3E 8단의 경우와 12단의 경우 모두 올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납품한 물량은 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또는 8단의 경우 샘플을 매출로 인식한 것이라고 평가도 가능하고, 12단의 경우 올해 시장이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아의 시작은 작은 부분부터 발생하고 주식은 방향성과 인플렉션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작년 HBM 시장을 보면은 SK 하이닉스의 HBM3를 독점하는 GPU 업체는 AI 시장을 독점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HBM 출시 시점을 격차로 엔비디아가 특정 업체와 시장 독점력을 강화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네. 근데 올해 HBM 시장을 보면 우선 신제품의 출시 시점은 거의 비슷한데, 물론 엔비디아의 경우 기존 거래처인 SK 하이닉스로부터 올해 조달 물량의 대부분을 확보하였을 것이고 이것을 뒤집을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엔비디아의 경우 이제는 특정 업체를 지원하기보다 차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판단이 되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올해는 본 궤도에 진입하는 해라는 의미이고, 시장에서 격차가 더욱 벌어진다고 판단하면 그것은 앞서 설명드린 이유로 오류가 될 확률이 크다라고 합니다. 동시에 올해 하반기에는 적층 단수가 늘고 레이어의 두께가 줄어들며 봉딩 방식에 대한 경쟁력 차이를 다시 고려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사실 제가 보는 입장은 내년까지 이미 물량은 SK 하이닉스가 거의 독점적으로 지금 엔비디아 쪽으로 납품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HBM3에서 갑자기 지금 기술이 엄청나게 올라온다고 해서 8단이나 12단에서 기술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다 셈 치더라도 이미 내년까지의 물량은 다 반영이 되어 있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HBM 쪽에서 삼성전자의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되는 방향은 조금 예상하기가 힘듭니다. 내년까지는 최소한 어렵다. 그리고 지금 HBM4가 이제 삼성전자에서는 HBM4에서 이제 기술 격차를 완전히 내겠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걸로 보면은 결국엔 HBM3E까지는 기존 HBM이 따로 있고 GPU가 이렇게 따로 있는 구조인데, HBM4는 이 HBM 맨 밑에 GPU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포저라는 그런 것도 필요가 없게 되는 기술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그 맨 밑단을, HBM에서 맨 밑단을 구성하고 있는 것을 SK 하이닉스가 지금 TSMC하고 지금 협력을 하고 있고 파운드리를 그쪽에다 맡겼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HBM4에서도 지금 삼성, 엔비디아, 그리고 TSMC, SK 하이닉스 이 구조가 조금 더 계속 단단해지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떤 HBM 쪽에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입지가 조금씩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적어도 내년까지는 엔비디아가 필요한 HBM 칩은 네. 전부 다 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대부분은 하이닉스가 다 납품하기로 되어 있고. 네. 네.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샘플이 통과한다든가 네. 아니면 그 이후에 네. 엔비디아에 납품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면 내년까지는 대부분의 경우 엔비디아 향이 이미 계약이 종료됐기 때문에 네. 그 밖에 수요처를 찾거나 해야 하는데 네, 맞습니다. 그게 의미가 있는 물량과 크기는 아닐 것 같다. 네, 저는 그렇게 그렇게 엔비디아 쪽에서는 엔비디아로 나가는 의미 있게 나가는 물량은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는. 이제 황민성 위원님의 말씀은 실제 이제 실적 그러니까 네. 이제 그 넘버는 그렇다 하더라도 기술 격차가 좀 좁아지고 있고 네. 그리고 시작을 하고 그리고 HBM 12단 HBM3의 12단 혹은 HBM4에서의 네. 기술 격차를 좀 좁힐 가능성 이런 것들이 대두가 되면 네. 실제 실적은 좀 뒤늦게 나오더라도 주가는 변곡점을 가질 수도 있다. 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시장이, HBM3 이 8단에서 샘플을 나간다고 한다 치더라도, 그거에 관련된 실적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잡히지 않을 건데, 과연 그 단기적인 모멘텀은 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과연, SK하이닉스의 독주를 막고, 갑자기 멀티플도 기존에 삼성전자가 갖고 있던 압도적인 1등의 멀티플을 다시 좀 받으면서 2배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그건 사실 의문입니다. 네. 뭐, 밸류에이션 저희가 충분히 봐야 하고요. 또 네. 삼성전자가 납품을 시작한다고 해도 이게 수율의 문제가 있어서 네. 또 수익성은 또 별개잖아요. 네, 납품하는 맞습니다. 것과 그 부분은 또 저희가 계속 면밀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발표 자료 조금 더 남았네요. 계속 좀 들어볼까요? 네, 올해와 내년 모두 AI 반도체 공급 과잉 가능성은 적고 메모리 제조사에게 우호적인 환경이 지속되는 만큼 현재 삼성전자 실적과 주가의 업사이드 포텐셜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판단을 하셨는데 당장 2분기 실적에서도 메모리 사업 부분의 실적은 중요합니다. 1분기 HBM에서 우월한 SK하이닉스와 규모에서 우월한 삼성전자의 메모리 실적이 2.5조 원 수준에서 같아졌다면 2분기에서는 소폭으로 삼성전자가 앞서 나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며 현재 당사의 2분기 메모리 영업이익 전망은 SK하이닉스가 4.9조 원, 삼성전자가 4.7조 원이지만 6월 내 범용 메모리 가격의 추가적인 상승을 감안하면 5조 중반에서 후반의 영업이익의 범위가 더욱 현실적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마치 1분기가 결산에 가까워지면서 발생했던 실적의 상향 조정과 비슷한 상황인데 SK하이닉스는 최신 원비 공장을 전량 HBM에 투입하고 있어 범용 메모리 가격에 대한 레버리지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며 2분기 실적에서는 동시에 앞서 설명한 HBM3E의 매출 인식이 각사의 실적에 포함되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실적에 관련 건 제가 밑에 간략하게 좀 다른 리포트로 정리를 했었거든요. 네. 네, 다 똑같은 이제 황민선 연구위님께서 작성해 주신 겁니다. 네. 하반기로 갈수록 빨라지는 수익성 개선입니다. 우리는 HBM3 그리고 3E 신제품 확대 그리고 HBM 카파 증설로 인한 레거시 드램 공급 부족으로 인한 수익성 개선으로 24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연간 영업이익을 각각 43조 원 그리고 22조 원으로 예상하셨는데 이는 올해를 기준으로 기존 예상 각각 41조 원 그리고 20조 원에서 상향 조정된 것이고 상향 조정의 배경은 하반기 가격 예상이 더 긍정적으로 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반기 메모리 가격 상승 가속하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연간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각각 11% 그리고 16% 상회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그 이유로는 삼성전자 기준으로 24년도 디램 가격 전망을 기존 1분기부터 매분기 20% 그리고 15% 5% 3% 해서 연말로 갈수록 이제 로우 싱글로 떨어지는 것으로 예상을 하셨는데 새로운 예상은 20% 15% 8% 그리고 다시 10%로 상승하는 것으로 전망을 하셨었습니다. 다 SK하이닉스 기준으로 봐보면 기존의 디램 가격 전망은 1분기부터 21%, 15%, 5%, 7% 상승해서 새로운 예상은 21%, 14%, 그리고 15% 이렇게 상승하는 것으로 전망을 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디램 가격이 레거시 쪽에서 훨씬 더 생각보다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낸드도 공급 확대로 인한 공급 과잉 우려보단 AI 수요 강세에 대한 확신이 짙어지면서 메모리 제조사의 이익 전망치는 지속적으로 사양 조정되고 있고 AI의 온기가 디램뿐만 아니라 랜드로도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메모리 공급사의 수익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하고 실제로 수출 데이터도 낸드 쪽에서 굉장히 좋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 가격에 대한 그 가정을 용기 있게 하실 수 있는 이유 네. 중에 하나는 이제 연구원님의 워낙 업력과 실력도 네. 출중하시지만 맞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게 3사 과점 체제여서 네. 네. 예, 3사의 그런 어떤 생산 능력이나 그다음에 수요 이런 것들을 하면은 네. 자연스럽게 도출하기가 좀 용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한 15년 전에 완성된 이 3사 과점 체제라는 게 이 세계 기업이 전부 다 얼마나 좋은 업황을 모두 다 누릴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은 또 HBM과 별개로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다음 장에 좀 자세한 실적표가 있는데 같이 말씀 좀 들어볼까요? 네, 실적표는 이제 황민선 위원님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로 지금 차이가 나나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일단 영업이익률 쪽 봐주시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 3분기에 이제 드디어 30%를 넘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부분만요. 네, D램 메모리. 예, 예. 네. 4분기에는 40%를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밑에 닉스 쪽 봐주시면은 당장 2분기부터 40%가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보수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40% 이상 훨씬 더 넘어선 수치가 기록할 것으로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맨 아래쪽 제가 봐주시면은 왼쪽이 삼성전자이고 오른쪽이 SK 하이닉스입니다. 네. 네, 2분기 실적을 가장 오른쪽 먼저 봐주시면은 제가 새로 뽑은 거여가지고 네. 이걸 드리겠습니다. 네. 밑에 그 연구원님 쪽 봐주시면은 SK 하이닉스 쪽 먼저 봐주시면은 네. 지금 2분기에 송명수 연구원님 같은 경우가 제일 세게 보고 계신데 6조 보고 계시고 3분기에 7조를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지금 황민선 연구원님이 추정하신 것보다 거의 20%가 넘는 숫자를 영업이익률을 추정을 하고 계신 겁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40% 훨씬 더 넘게 나올 수도 있다 이번에 분기에 그렇게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실질 쪽 지금 체크해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위에 테이블에서요. 네. D램 쪽,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D램 쪽에서 지금 HBM만 따로 발라서 또 지금 회사에서 좀 그렇게 얘기를 해주나요? 제가 그건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아, 네, HBM 쪽은 따로 모르겠습니다. 하이닉스도 지금 잘 모르는 거죠, 아직은? 하이닉스는 한 50%로 지금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D램 매출에서 50%? 여기 HBM이 OPM이. OP 마진이? 네네. 그러면은 이제 전체 D램에서 HBM 향 매출이 한 어느 정도나? 제가 그걸 알았었는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혹시, 네. 문희사님 혹시 아시면 하이닉스는 지금 한 15에서 20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요. 전체 D램에서? 네, 전체 D램에서고 이익 기준에서는 내년쯤 되면 한 절반 좀 안 될 것 같아요. 이익으로 보면은? 네, 내년에도 매출에서는 한 20% 좀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이익으로는 50% 좀 안 되고 40% 중반 정도? 삼성전자는요? 삼성전자는 비율 안 알려주고. 근데 마진율은 그래도 한 40%는 된다고 좀 알려지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위원님에 대한 코멘트였고, 네. 네 번째 페이지가 사실 제 생각을 좀 정리를 해왔었는데, 네. 결국에는 맨 밑에 쪽 세 가지 제가 적어놓은 걸 봐주시면은 전 단기적으로 삼성전자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탁관적으로 봐보면 일단 미국이 6월부터 QT 축소에 들어가고 있고 미국 기준금리도 지금 9월 달서부터 기준금리를 하락시킬 확률이 70%가 지금 현재 넘게 지금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글로벌 유동성 YY 증감률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텀 관점에서 봐주시면은 실적 시즌이고 컨센서스가 지금 실적 예상치보다 컨센서스보다 훨씬 더 잘 나오기 때문에 네. 바텀 관점에서도 좋다. 그리고 모멘텀으로도 6월 중에 HBM3이 샘플을 매출로 잡을 수 있는 모멘텀까지 있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맨 위에 봐주시면은 제가 미국의 기준금리하고 글로벌 유동성 YO의 증감률을 그려놨습니다.
봐주시면은 기준금리를 떨어뜨릴 때는 유동성 YOY 증감률이 크게 올라가고 만약에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하락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지금 5.5%라는 매우 높은 수준에서 지금 9월서부터 금리 인하가 점쳐지고 있고 6월서부터는 QT 축소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빨간 색깔로 그려놓은 게 제가 그냥 현재 유동성이 유지되었을 때 어떻게 유동성이 변화가 될까를 그려놨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금 빨간 색깔로 그려놓은 것보다 훨씬 더 추세적으로 높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를 있다는 거를 예상을 할 수가 있고 결국에는 저희가 매크로를 볼 때 경기하고 금리를 보게 되잖아요. 네. 근데 경기라는 거는 이제 돈에 대한 수요를 저희가 수요를 말을 하는 거고, 금리는 사실상 미국에서 돈에 대한 공급을 이제 주락펴락하는 모습인데, 사실 경기적으로 봐주시면은 코스피 제가 PBR하고 OECD 경계 선행 지수를 제가 넣어놨습니다. 네. 근데 봐주시면은 거의 항상 동일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18년도서부터 갖고 있는 데이터를 지금 가져왔는데 이걸 2010년이나 2000년도서부터 그려보아도 거의 추세가 비슷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 경기에 따라서 코스피의 멀티플이 많이 변한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이게 특히나 올해 들어와서 조금 계류율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 이후로는 저는 돈의 공급인 경우에 금리 쪽에서 지금 트리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기선행 지수를 못 따라서 올라간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를 예측하는 거는 저희가 굉장히 조금 어려운 사실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경기 선행 지수가 아직까지도 올라오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발목으로 잡았던 금리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결국에는 금리도 9월서부터 하락 안정화될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수출 증가율하고 글로벌 유동성도 매우 상관관계가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금리가 떨어지게 되고 이 돈의 그 공급을 좌지우지하는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은 글로벌 유동성도 당연히 올라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한국의 수출 증가율도 올라오게 될 것이고 코스피의 밸류에이션이나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도 올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6월부터 미국의 대선 이슈가 있기 전까지는 삼성전자의 어떤 대형주 중에서는 삼성전자의 아픔이 조금 더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단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서도 단기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전 트레이딩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기적인 모멘텀 때문에 삼성전자가 HBM3를 샘플로 매출을 잡게 된다. 그러면은 니스가 단기적으로 빠지고 삼성전자가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삼성전자를 더 사는 게 아니라 그때는 삼성전자를 줄이고 다시 SK하이닉스를 사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마지막 페이지를 제가 쭉 들으면서 그동안 우리 성구주임이 오래 전부터 해주셨던 이 반도체 산업 관련한 그 의견들하고 종합을 해보면 우선 이 중간에 표에서처럼 OECD 경기 선행지수, 그러니까 네. 경기와 네. 코스피는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로 네. 이제 움직이는데 이제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가 이제 계속 올라오는 중에 아직 그것을 좀 못 쫓아가는 거는 지금 금리 때문인 것 같은데 네. 여기 중간에 왼쪽 표에서처럼 이제 페드와치에서 네. 나타내고 있는 확률을 보면 적어도 9월부터는 네. 미국 금리가 좀 내려가기 시작하면 이제 글로벌 유동성이 좀 확대가 되고 네. 그러면은 지금 경기 선행 지수를 쫓아 올라가지 못했던 이제 한국의 그 밸류에이션이 조금 더 네. 이제 맞습니다. 쫓아갈 거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수출 증가율도 좋게 나올 거고 한국에서 가장 큰 대형주인 삼성전자도 그런 부분에서는 모멘텀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도 특히 이제 메모리 중에서 HBM 쪽에 근원적인 경쟁력이 복원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지나친 뚝심보다는 네. 올라오게 된다면 그래도 좀 트레이딩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개인 의견까지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느낌까지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물론 19년도에 여기 주식시장에 있거나 아니면 주식을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19년도 정말 완전 초반에 코스피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미국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니까 19년도 상반기에도 코스피가 굉장히 답답한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19년도 하반기부터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을 하면서 유동성도 그때서부터 크게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 답답했던 코스피도 19년도 하반기에 달렸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약간 어떻게 보면 조금 응축되어 있는 모습 그런 걸로도 조금
그런 힘이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네. 황민성 의원님의 그 리포트 몇 개를 이렇게 쭉 그 시계열로 이제 나누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우선 HBM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뒤처진 거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적어도 이제 여의도의 금융권에서는 다 인정을 하는 반대, 네. 그것을 삼성전자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쫓아갈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기사도 나오고, 뭐 내부에 대한 정보가 능통하신 분들이 좀 전해주시기도 하고, 네. 이제 그러는데, 적어도 이제 황 위원님은, 주가 측면에서는 그 실적이 나오기 전에, 네. HBM3 혹은 4에서 조금이라도 이제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면 먼저 쫓아갈 거다. 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시고, 여러 가지 그 물량이라든지 기술의 차이, 격차 이런 것 때문에 본원적인 문제는 아직까지는 크게 좁아진 것 같지는 않다. 네, 이런 얘기까지가 리포트의 요약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분석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또 이제 투자하고도 연관을 좀 시켜야 되니까 네. 제가 제 주변에 계신 이제 업력이 오래되신 운용력 분들 보면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투자에 대해서 그냥 딱 의견이 정확하게 이제 그 칼로 자르듯이 양분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 그리고 삼성전자도 전부 다 저희가 이제 북밸류 밴드라고 하는 네. 그런 것들을 보고 그동안 트레이딩 해왔는데 작년 어느 때부터인가 저희 문희사님께서 이제 이 HBM 시장에 대한 예측을 해주시면서 이 반도체 이쪽이 이제 어떤 그 밸류에이션을 갖고 트레이딩하는 영역이 아니라 이제 성장주 영역에 들어갔다 이런 말씀해주신 기억 나거든요. 네, 맞아요. 하이닉스는 이제 저희가 만약에 10년, 20년 과거의 밴드를 봤을 때 이게 쭉 보여지는 어떤 밴드의 이제 상단을 이미 뚫어서 그 위에서 지금 있는데 오늘이 6월 19일이죠. 한 네. 북밸류 기준으로 한 2.2배, 2.3배 뭐 이 정도 지금 되는 것 같아요. 하이닉스요? 하이닉스 기준으로. 2.5배 정도 되지 않나요? 그런가요? 네. 보니까 최근에 올라간 거 보니까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저희가 이제 봐왔던 그 영역을 좀 네, 넘어서 넘어섰죠. 있어서 네. 이제 북밸류를 보고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지금 이제 차익 실현을 하거나 맞습니다. 아니면 없었는데 사야 된다는 분들은 기다리는 이제 과정인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반도체 전체 사이클을 보면 어떤 상승 사이클의 중반 어디쯤인 거라고 이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 이제 과거에 받았던 어떤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보면 조금 박하게 보면 1.7배, 조금 높게 보면 1.9배 네. 정도까지는 오를 수 있다. 그럼 이제 그게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 보면 한 9만 원 안팎 네.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HBM 쪽에 언제 어떻게 쫓아갈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7만 원대, 오늘은 이제 8만 원을 넘어서 네. 이제 종가가 형성이 됐는데 7만 원대에서는 사서 기다리면 레거시만 봐도. 네, 네. 업사이드는 있다. 네. 다운사이드는 별로 없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삼성전자. 근데 이거 너무 재미없다. 네. 그러니까 나는 하이닉스. 이렇게 완전히 양분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사실 마음속에 다 둘 중에 하나죠. 맞아요. 저희 아마 그 어스에 올라가는 MP 보시면은 제가 거기다 코멘트를 달잖아요. 네. 그 봐주시는 인턴분들이 그 느낌을 아실 거예요. 네. 그 코멘트를 보시면은 많이 이제 갈리는구나.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최근에 저희가 올라온 것들 보면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계속 신고가 영역으로 그리고 멀티플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동안 봐왔던 영역 네. 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적이라든지 업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네. 좀 타이트하게 이제 봐가면서 가야 될 것 같고 삼성전자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제 생각에도 다운사이드는 별로 없는 것 네. 같아요. 그런데 이제 기회비용을 생각해 맞습니다. 봐야 할 수도 있다. 네. 네, 이런 네. 것들은 또 걱정인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네. 아까 전에 네. 그 박성구 주임이 이제 얘기해 준 것처럼 아까 전에 발표한 거를 쭉 듣고 보니까 굉장히 유연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네. 박성구 주임이 맞아요. 사실 업력이 그렇게 길진 않잖아요. 한 2, 3년 됐나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유연하게 이제 하는데 정확하게 지금 사실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박성구 주임하고 비슷한 그런 뉘앙스긴 한데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들리는 이제 시장에서 얘기가 아까 전에 박성구 주임도 얘기했지만 샘플이 이제 매출로 인식될 수 있다.
그래서 그거가 이제 나오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희 이제 그렇게 되면 올라가면 저희는 좀 트레이딩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또 많이 갈려요. 그래서 이 트레이딩이든 또는 이제 장기적으로 가져가든 그거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볼 부분이긴 하겠지만 근데 길게 보면은 사실 어느 정도는 또 제자리 찾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한편으로는. 네. 앞에서 계속 고개를 끄덕이던 상무님. 아, 너무 토론들 잘해주셔가지고 뭐 제가 할 얘기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한 특정 시점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익이나 밸류에이션이나 가격 이런 것들을 고정시켜 놓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시점에서의 전망치를 대입해 보면은 그 시점에서는 그게 다인 것 같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전망치에 도달해버리면 우리는 어떤 액션을 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을 때 그 액션을 해버리면 진짜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미지의 영역으로 갔을 때 저는 더 큰 기회비용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로 들어보면은 이 다모다란 교수 굉장히 밸류에이션의 학장이라고 불리면서 칭송을 받잖아요. 근데 그 내러티브 앤 넘버스의 책에 보면은 그분이 잘하셨던 영역은 특정 경기 구간에서 사이클을 가지고 움직였던 정유주라든지 구경제 주식들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엄청 잘해요. 이 정도 수준이면 여기에서는 사야 한다, 팔아야 된다, 사야 된다라는 판단을 하시고 그거에 대한 대응은 되게 잘하시는데 그 큰 사이클, 인터넷 사이클, 모바일 사이클, 클라우드 사이클 이런 사이클을 타는 구간에서는 특정 구간에서 시클리컬처럼 했더니 내가 판 구간에서 더 엄청나게 그 주가 상승이 일어나더라.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가까운 예로 지난해 그분이 하셨던 말씀 중에서 잠깐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서 오버슈팅이 나는 걸 보고 400불, 500불 여기서 다 정리를 하셨거든요. 최근에는 그 인터뷰에 나와주셔서 좀 약간 머쓱하게 웃기만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사이클이 버블일지 아닐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거는 전망치가 올라가고 이익이 옛 트렌드가 훼손되지 않을 수 있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물론 HBM으로 인해서 이익 측면에서는 뭐 선방을 하고 뭐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모멘텀에서 프리미엄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땐 방향성 자체가 결국에는 같이 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황민석 연구원이 썼듯이 지금 더 사세요라는 의견에 저는 동의하는 마치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하방은 견조하고 상방이 방향성이 어느 정도 확률이 높고 물론 그 강도나 속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운용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 전체 운용 수익률에 기여하는 정도는 수익률도 있지만 비중이거든요. 1% 사서 100%를 1%를 사서 50%를 하느냐, 50%를 사서 1%를 하느냐 똑같거든요. 맞습니다. 여기서 삼성전자가 뭐 10만 원 정도가 업사이드 목표가라면 한 20-30% 정도를 한다면 그 수익률 자체는 최근에 뭐 삼양식품 다른 것도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밋밋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삼양식품을 갖다가
그 펀드에 20% 30%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뭐 그렇게 하면 완전히 좀 스타가 되겠지만 근데 삼성전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고 또 그 선진국 경기가 좋아지면서 온기가 우리나라로 온다면 어쩔 수 없이 그냥 패시브 자금들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주식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그냥 투자 측면에서 봐서는 수익률이 좀 밋밋하다고 하더라도 비중을 크게 가져가서 이익의 크기를 늘리면 그게 어느 정도 전체 수익률에 기여하는 거는 의외로 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의견을 밝혀주신 네. 우리 최일호 상무님 그리고 성구 주임 그리고 여기 안 계시지만 다모다란 교수님 저는 세 분 다 아주 훌륭한 투자자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이 방송을 하지 않았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때 해주셨던 말씀하고 지금 전부 다 일관되시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투자할 때 이제 가장 저희가 하면 안 되는 것이 이제 스타일 드리프트. 예.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데 이 스타일 드리프트하고 유연하다는 거하고는 동의어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성구주임은 이제 유연한 거고 이제 본인만의 스타일을 또 갖고 계시고 상무님도 그리고 다무다란 교수님도 아마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투자의 그 프로세스 상에서 매도하셨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에서 더 2배, 3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을 놓쳤지만 어디선가에서는 또 그렇죠. 일관되게 돈을 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지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의견이 됐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본인의 생각과 프로세스와 이제 맞춰보면서 본인의 그 의견을 한 번 더 정립하는 게 박스리의 가장 좋은 취지 아닌가 또 생각이 되고 저희가 다행인 거는 지금 미국 투자를 같이 겸하고 있어서 미국 주식도 같이 보고 있고 미국 기업이나 아니면 미국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리서치 자료들을 보는데 제가 본 미국 자료들 중에서 이제 자잘자잘하게 어떤 국지성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 말고 큰 틀에서 내가 어떤 포트폴리오에서 무엇으로 이익을 낼 거냐라는 차원에서의 글들을 보면 지금은 딱 키워드가 2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AI 체인 그리고 비만 치료제를 포함한 이 바이오 쪽, 헬스케어 쪽 어떻게 투자할 거냐. 그런데 크게 보면 이 2가지 밸류 체인 중에 한국에 그래도 의미 있는 비중으로 속해 있는 기업이 반도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로 지금 막 이렇게 눈으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런 글로벌 관점에서의 큰 틀에서 2가지 테마 중에 그래도 한국에 좀 의미 있는 이 대기업들이 속해 있다는 거는 한편으로는 또 다행이다 싶은 생각도 들고 맞습니다. 이 2개 기업을 가지고 토론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래도 좀 다행이고 행복하다 이런 생각도 한편 좀 해봅니다. 맞습니다. 네, 문희사님이 저희 회사에서는 가장 기술적인 그런 것들도 잘 연구해 주시고 저희에게 가르침 주시는데 오늘 리포트들 쭉 읽고 저희 나눈 이제 토론 보면서 이제 운용이나 이 투자 관점에서 또 보태주실 말씀 있을까요? 아까 방송국 주임이 했던 얘기에서 뭐 크게 벗어나진 않는 이제 관점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트레이딩까지 할 거냐 말 거냐 이 정도 차이인 것 같아요. 크게 벗어나진 않고 사모님 얘기해 주신 이제 정해진 시점에서의 밸류에이션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 이제 어떤 베팅을 가져갈 거냐 안 가져갈 거냐 뭐 교수님 이야기도 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동안 투자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목표가를 정해놓고 달성을 해서 매도했는데 그 기업이 그냥 그 순간에 사실 정체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투자라는 것이 미래에 대한 베팅이고 시간은 흘러가기 나름이죠. 그럼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기업 가치가 계속 올라왔던 게 코카콜라 사례들. 몇십 년 동안 성장을 했잖아요. 15%, 20%씩 평균. 그렇게 해서 시간에 내 자산을 베팅해서 기업 가치 성장과 함께 자산을 불리는 그런 그림을 이제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워런 버핏이시고.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적절한 밸류에이션에 높은 성장을 요하는 그 수행하는 그런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타이밍을 조금 먹었날지 모르지만은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 기업이 잘못된 선택을 한 기업은 아니라면 우리가 예,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당장의 밸류에이션이 조금 평균치보다 높다고 해서 그래도 하면은 본인이 봤던 그 큰 그림이 있었을 경우에 그거를 이제 놓치는 경우도 있을 거라서 그런 기회 위험도 생각하면서 봐야 되고 투자라는 계속 미래에 대한 베팅이고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계속 가고 있다. 불과 뭐 작년 재작년도 저희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때 올해 전망치가 어떻게 될 것 같아서 우리가 베팅했는데 갖고 있었으면 계속 그만큼 멀티플도 오를 수도 있는 거고 이익충에서도 오르면서 그만큼 주가도 올랐겠죠. 근데 이게 지금뿐만 아니고 내년, 내후년에 대한 어떤 전망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그림들이 있고 그런 그림이 단단하다면 강력하게 홀딩해서 투자 수익을 취하면 또 좋을 거고 또 그 다음에 그 더 미래에 대한 뷰가 또 나오겠죠. 내년, 내후년에. 그럼 그거에 따라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내가 이걸 줄일 거냐, 늘릴 거냐 요 판단을 계속 하는 게 내 투자 활동인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제가 해외 이제 유명한 운용력들 그리고 연구자들의 자료를 보면 항상 부지런히 올바른 질문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리고 유연하면 장기적으로 컴파운딩 이펙트 그러니까 복리 효과를 누리는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세세하게 다 풀어주신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앞으로도 공부 계속 열심히 하고 오늘과 같은 이런 그 토론을 통해서 각자의 그 수익에 도움이 되는 건설적인 의견을 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성구님이 전문 계셔야 더 좋은데 긴장 많이 했습니다. 제가 뭐 잘 하잖아요. 네, 오늘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요. 삼성증권 황민성 연구위원님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위주로 HBM 시장을 포함한 메모리 산업 전반적인 의견과 저희의 그 투자와 관련되어 있는 의견도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순서 이상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